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명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은 영국 소식이네요. 영국 정부가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군입대를 권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영국 재향군인부 장관이 청년들에게 군대를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봐라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예. 배경에는 심각한 취업난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현재 학교도 다니지 않고 직장도 없고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이른바 니트 청년이 100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취업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하고요. 정부는 이런 청년들에게 군 복무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군에서 기술도 쌓고 경력도 쌓으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군에 복무를 하면 기술도 쌓고 경력도 쌓아서 다른 데 이직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득을 좀 해야 될 텐데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뭐 가디언 같은 매체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되긴 하는데요. 예. 군 경험 덕분에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24세의 한 학생은 맨체스터에서 법학을 공부했는데 대학에 입학할 당시에는 변호사가 되는 게 목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다니면서 현실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학군단에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ROTC 같은 거죠. 예. 여기서 단순히 군사 훈련만 받은 건 아니고요. 뭐 SNS 운영과 홍보 업무, 신병 모집 지원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홍보 이제 PR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네. 본인도 군 경험이 취업에 실제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저래도 이해는 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 안 돼서 지금 낙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군대라도 가라 이렇게만 들리면 야 이거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죠. 사실 비판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예, 일단 시민단체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군대를 자발적으로 선택을 한다기보다 선택지가 부족해서 군대로 향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영국에서는 요즘 빈곤에 의한 징병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렵고 생활이 불안하다 보니 사실상 군입대 말고는 마땅한 선택지가 없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진짜 그렇겠네요. 이건 뭐 진짜 누가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군대 그 징병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 혹시 취업 안 돼서 왔니? 이렇게 낙인 효과까지 생기면 참 기분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이런 우려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복무를 통해서 청년 고용에 대안을 말할 정도라면 정말 영국의 청년 실업난 심각한가 보죠? 네, 최근 이제 영국 정부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상황이 생각보다 더 안 좋긴 합니다. 앞서 직장도 다니지 않고 학교도 안 다니고 직업 훈련도 안 받는 이 니트 청년이 100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수치가 100만 명을 넘은 게 일단 10년 만에 처음이고요. 청년 8명 중에 1명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란 얘기입니다. 네. 네, 문제는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은 10년 전만 해도 청년 니트 비율이 유럽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루마니아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청년들의 이 첫 직장 경험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니트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은 한 번도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2005년, 10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은 10명 중 4명 수준이었습니다. 네. 한 번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보고서는 이런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만 우리 돈으로 약 260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이제 영국 정부도 문제를 인지를 해서 앨런 밀번 전 보건장관에게 이 청년 고용 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의뢰했던 건데요. 밀번 장관은 이 지금 청년 세대의 실태에 대해서 이들이 잃어버린 세대가 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야, 영국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6명이 한 번도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 이게 우리나라랑 좀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사실 졸업할 때쯤 대학생들이 한번 어딘가 취업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그게 좀 자기하고 안 맞아서 다시 구직 시장에 나오는 경로들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랑 달리 10명 중에 6명이 한 번도 직장을 안 가져봤다. 그렇다면 영국 청년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청년들이 뭐 게으르거나 일하기 싫어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오히려 지역이나 가정 환경, 뭐 교육 수준에 따라서 기회 자체가 이제 크게 달라진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런던 북부의 한 지역은 니트 비율이 1% 수준인 반면에 일부 지방 도시는 20%를 넘기도 합니다. 아, 네, 또 학교를 자주 결석을 했거나 특별 교육이 필요했던 학생들, 보호시설 출신 청년들은 니트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취업 시장 자체도 사실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는데 이제 보고서를 보면 청년들이 이력서를 수십 군데를 넣어도 AI가 먼저 걸러버리다 보니까 사람과 면접조차 하지 못했다는 경험담이 많았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AI 채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누가 왜 탈락을 시켰는지 알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예. 이제 여기에 청년이 주로 취업하던 소매업이나 고객 서비스업, 물류 분야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남아있는 일자리 역시 예전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설명 쭉 듣고 보니까 정말 영국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게 확 더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입대가 실제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있긴 하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크게 갈립니다. 예. 국제 아동권리 네트워크는 이제 군입대 확대가 청년 니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단체인데요. 영국군이 매년 모집하는 25세 미만 청년은 약 10,000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이 니트 규모를 고려해 보면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네요. 네, 군 모집이 청년 실업 통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18세 미만 입대자의 경우에는 이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이제 문제로 꼽힙니다. 예. 영국 하로게이트에 있는 육군 기초대에 최근 중도 탈락률은 약 30%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는 16세에서 17세 정도의 육군 신병을 위한 초기 군사훈련 기관입니다. 네. 반면에 18세 미만 청년들이 민간 직업 교육기관에서 중퇴하는 비율은 6에서 15% 정도에 그치니까 이제 군대에서의 중도 탈락 비율이 2배 정도 높은 겁니다. 네, 또 영국 시민단체는 사실 이 정부의 정책이 실업난을 해결하려는 의도보다는 이제 이런 현실을 이용해서 병력 모집 기회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지적도 있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실제로 영국에서 병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맞습니까? 네, 최근 정책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영국 정부는 현재 군 모집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영국 국방부는 지난해 청소년 대상 사관 후보 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30%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약 700만 파운드를 투입하기로 했고요. 우리 돈으로는 약 1,455억 원 정도입니다. 올해 초에는 군 관계자를 고용센터에 배치해서 직접 신병 모집에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으로 수만 명의 규모의 신규 병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정부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설명은 하지만 네. 비판하는 쪽에서 보기에는 병력 부족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 병력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예비군이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만들어뒀는데 영국은 예비군 제도는 없나 보죠? 제도가 있는데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가 이 예비군 동원 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기존에는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대 55세까지만 비상시에 이 예비군을 소집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 연령을 65세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 또 현재는 국가 비상사태나 영국 본토 공격 같은 상황에서만 예비군 소집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전쟁 준비 단계, 즉 실제로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도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제도가 내년 중에 이제 시행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이렇게 영국이 병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요. 영국군을 이끄는 폴 그리피스 장군은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서 필요한 순간에 숙련된 인력을 신속하게 동원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나토 회원국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예비군 체계를 강화하는 나라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번 논쟁은 군대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영국 사회가 늘어나는 청년 실업과 안보 불안이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동시에 풀어가는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영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청년들의 군입대 권유 이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소식이네요.
미국 CIA 전직 고위 간부의 집에서 금괴 수백 개가 발견됐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미국 중앙정보국이죠. CIA의 전직 고위 간부인 데이비드 러시란 사람이 최근 체포됐습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면 러시는 2009년경부터 CIA 입사해서 과학기술국에서 근무를 한 요원인데요. 네. 이제 과학기술국은 미국 스파이와 해외 요원을 지원하는 그 첩보도구를 개발하는 부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FBI가 지난달 이제 그의 집을 압수수색해 보니까 집 안에서 금괴 303개와 현금 200만 달러, 고급 시계 35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제 금괴 가치만 약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23억 원에 달하는데요. 예. 이제 검찰은 러시가 정부 자금을 빼돌려서 이런 자산을 쌓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는 CIA의 수사 의뢰에 따라서 이뤄졌고요. 진술서를 보면 지난해 11월에 러시가 업무 관련 경비로 상당한 양의 외화와 수천만 달러의 금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러시 사무실을 보니까 대부분 다 없던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압수수색으로 러시가 받은 자금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일단 회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CIA 간부가 어떻게 이렇게 거액을 빼돌릴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건이 이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건 단순히 횡령 사건 때문만은 아닌데요. 예. 수사를 해보니 러시는 CIA 내부에 일종의 최고 보안 수준의 비밀 시스템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른바 SAP 특별 접근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시스템인데요. 미국 연방정부에는 극도로 민감한 정보나 첩보 작전을 관리하기 위해 운용하는 보안 체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특별 접근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인 기밀 사항보다 훨씬 엄격한 통제와 보안 규정이 적용되고요. 예. 또 아무리 높은 기밀 접근 권한을 가진 요원이라도 별도의 승인이 없으면 이 개별 특별 접근 프로그램의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사 당국은 러시가 이런 보안 시스템을 악용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존재하지도 않는 특별 접근 프로그램을 가짜로 만든 뒤에 정부 계약을 위조하고 이제 예산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이야. 네, 수사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예. 이제 러시는 정부 기능 유지 작전이란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명칭 그대로 미국 정부가 핵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계속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일단 러시가 만든 이 프로그램 자체가 거짓이고요. 이제 러시는 동료 2명을 극비리에 본인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예. 심지어 이 중 한 명한테는 가짜 정부 계약까지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에 수백만 달러를 송금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 존재하지도 않는 이 국가 안보 프로젝트를 내세워서 예산을 만들어낸 거죠. 예. 미국 NBC 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에 연루된 CIA 관계자는 직무정지 상태고요. 그런데 다만 러시는 아직까지는 자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나 유죄 중 어느 한쪽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CIA 같은 조직이면 외부에서 그 회사 내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국가 안보 관련한 일을 할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특별한 조직들은 내부 검증 프로세스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간부까지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더 충격적인 건데요. 예. FBI 수사 결과 러시는 학력과 군 복무 경력까지 허위로 기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야. 네, CIA에 지원을 했을 때 클램슨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명문 공대인 렌슬리어 공과대학 석사 출신이라고 기재를 했는데요. 두 대학에서 모두 재학한 적도 없고 학위를 취득한 적도 없었습니다. 예. 또 조종사 면허가 있다고도 했는데 이 역시 거짓말이었고요. 10년 전에 해군에서 제대를 했는데도 700시간의 군 휴가를 허위로 청구를 해서 7만 7천 달러의 군 휴가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고도 합니다. 이야. 이에 대해서 전직 CIA 관계자들은 굉장히 믿기 어렵다 이런 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사 과정이 혈액 검사도 하고 심리 검사,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진행하는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데 네. 어떻게 이런 허위 경력이 걸러지지 않았는지가 의문이란 겁니다. 한 정직 요원은 CIA가 친구부터 친척, 교수까지 샅샅이 조사를 하는데 네. 러시가 그 과정을 통과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CIA의 기밀 유지 절차와 인사검증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람이 CIA에서 일을 하는 동안 실제 극비 프로젝트도 담당을 했던 겁니다. 그렇네요. 네, 러시가 허위로 만든 그 본인의 프로젝트와 별개로 진짜 특별 접근 프로그램 중 하나를 맡았다는 건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현재도 기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일단 극소수의 정보기관 관계자와 국회의원 몇 명만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하고요.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경우에 현재 진행 중인 정보 수집 활동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야,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나름대로 이런 기관들은 레pu테이션 책이라고 하죠. 네. 평판 조사까지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동료라든가 선후배 또는 지도 교수까지 찾아가서 어떤 성품의 사람이냐, 또 사고 과정이나 의식 구조에서 좀 국가의 안위에 반하는 행보를 했던 적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본다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한지. 혹시 이런 경우에는 간첩인 경우도 있는데 간첩은 아닙니까? 네, 일단은 수사당국에서는 이 외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간첩 사건일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수사 관계자들은 아직 러시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외국 정보를 위해서 활동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은 요주의 인물이다 보니까 법원은 도주 위험이 크다고 보고 보석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검찰은 러시를 평가할 때 한마디로 거짓말과 조직에 능한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앞으로 대응하려고 하나요? 네, 다들 일단 황당해하는 분위기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미국 의회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전직 CIA 요원이란 사람이 집에 금괴와 현금 뭉치를 보관했다는 건데 이것부터가 이제 너무 허술하다는 거죠. 예. 네, 여러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러시가 상관의 승인 없이 어떻게 혼자서 가상의 첩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가 여전히 불분명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짜 프로그램에 참여한 2명의 동료가 프로그램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 언론에 따르면 러시가 현 국방부 차관과도 긴밀한 관계였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우선 국방부는 이를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정보기관의 비밀주의가 이를 키운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원래 CIA의 특수 접근 프로그램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쟁국으로부터 미국의 첩보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제 구축된 이 비밀주의 체계가 네. 정작 내부 감시는 어렵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CIA가 비밀 유지와 내부 통제 사이에서 이제 균형을 어떻게 다시 잡을 수 있을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비밀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내부 통제마저 허술해진 그런 일면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에피소드였네요. 자, 마지막으로 스웨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웨덴이 10대 수감자를 위한 교도소를 만들고 13세 어린이도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 한다. 야,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스웨덴 정부가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현재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5세 미만 아동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교도소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로 보내졌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는 살인이나 폭탄 테러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별도 교정시설에 수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촉법 수년이 만 14세 미만부터인데 이제 이보다 연령을 하나 낮추겠다는 거죠. 네. 네, 스웨덴 의회는 이제 이달 중에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일선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굉장히 어린 연령의 아이들조차도 굉장히 인지 수준과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숙성되고 성숙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 법이 계속 좀 이대로 있어야 되는지 나이를 더 낮추는 건 어떨지 우리나라에서도 고민이 많은데 스웨덴은 좀 낮추기로 한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스웨덴은 원래 복지국가 이미지가 강한데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강경한 이유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갱단 범죄 때문입니다. 예. 최근 스웨덴에서는 조직 범죄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인데요. 스웨덴은 유럽에서 총기 관련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 상당 부분이 갱단 문제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스웨덴 경찰은 현재 활동 중인 갱단 조직원이 약 17,500명, 주변 협력 인원까지 포함을 해보면 5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특히 스웨덴 정부가 문제로 보고 있는 건 범죄 조직이 이렇게 미성년자를 적극적으로 범행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로 SNS를 통해서 어린 학생들을 모집한다고 하고요. 일부 사건에서는 11살 어린이까지 살인이나 폭탄 테러에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인 조직원이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 대신에 어린 청소년에게 이제 이런 일을 맡기고 자기들은 기소를 피하는 건데요. 네. 이런 경우엔 사실 수사도 쉽지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은 아동보호 규정이 있다 보니 조사 과정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례에 따라서는 사회복지당국이 아동보호를 이제 이유로 조사 절차를 늦추거나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성인 범죄자와는 달리 미성년자는 아무래도 은행 계좌나 차량, 직장 같은 사회적 어떤 기록이 많지가 않겠죠. 예.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범행을 지시한 윗선을 추적할 만한 그런 단서가 이제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네. 네, 실제 스웨덴 정부가 제시한 통계를 봐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지난해 15세 미만 아동 52명이 살인 또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범죄 조직이 이제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처벌이 약하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절도가 아닌 살인의 문제다. 국가적 비상 상황이다. 이런 표현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 소년보호 체계만으로는 이런 현상을 막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고 소년교도소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미성년 강력 범죄자들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네, 스웨덴에서는 그동안 이 미성년 강력 범죄자들을 주로 국가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소년원보다는 조금 아동보호시설의 성격이 더 강한 곳인데요. 예.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말고도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방임 등으로 국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도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교화와 사회 복귀에 초점을 맞춘 기관인 건데요. 네. 최근에는 이 보호시설이 오히려 아이들을 강력범죄로 밀어넣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3년 전에 발생한 14세 소년의 청부살인 사건인데요. 당시 이 소년은 33살 남성을 총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예. 법원은 갱단이 지시한 청부살인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이 소년이 8살 때부터 그 국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던 아이였습니다. 갱단이 이 소년을 시설 밖으로 빼낸 뒤에 호텔에서 머물게 하고 대마초와 음식, 새 옷까지 제공을 하면서 호의 아닌 호의를 베푼 건데요. 예. 그리고 며칠 뒤에 자 이제 은혜를 갚을 차례다 이러면서 살인을 지시한 겁니다. 네. 당시 이 소년이 14살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연령이 아니었고요. 결국 교도소가 아니라 보호시설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예. 이런 사건이 한두 개 알려지면서 이제 보호시설이 사실상 갱단의 신병 모집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시설 밖으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나갈 수는 없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 갱단 조직원이 외부에서 이제 연락을 취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요. 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소년은 보호시설 내에서 무려 3건의 살인을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보호시설에 다 모아놓으니까 오히려 재범률도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웨덴 국가감사원 조사 결과 갱단과 연루된 청소년 10명 가운데 9명은 보호시설 퇴소 이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 10명 중 8명은 성인이 된 뒤에 실제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네. 결국 정부는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별도 교도시설에 수용을 하고 갱단과 아예 연결을 끊어주고 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실제 청소년들이 수감될 시설이라면 기존의 교도소와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스웨덴 정부는 이미 미성년 중범죄자 수용을 위한 전용 교도소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스톡홀름 북쪽에 있는 교도소 한 곳을 포함해서 총 3곳이 개조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 교도소와 달리 그래도 교육과 재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 수감된 청소년은 학교처럼 수업을 받을 수 있고요. 체스 수업이나 운동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교도소 측은 이들이 감옥 안에서 사춘기를 보내게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서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 교도소장은
뭐 13세에서 14세 청소년 중에서는 아직 인형을 안고 자는 경우도 있다. 아. 이러면서 모든 그 교도소 방 안에 인형까지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스웨덴의 고민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13살짜리 아이까지 교도시설에 수용한다라는 건 사회적인 논란도 아직까지 있을 것 같대요. 네. 스웨덴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과 아동권리 단체는 13세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하는 나이 아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한 야당 의원은 13세 어린이는 에너지 음료도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범죄를 저질러도 치료와 보호가 우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스웨덴 교정 당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어린 나이에 수감 생활을 하면 오히려 사회 적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건데요. 교육 기회도 잃고 사회와 단절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형사 책임 연령이 10살인데 오히려 이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예. 영국 외의 해외 사례를 봐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가 덴마크인데요. 덴마크는 2010년에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이후 결과를 보면 연구 결과를 보면은 범죄 감소 효과가 거의 확인되질 않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스웨덴은 지금 어린 살인범을 처벌을 하면서도 어떻게 사회로 복귀시킬지에 대한 매우 어려운 실험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해외도 비슷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명현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